반갑습니다. 동명대와 함께하는 조찬 클래식 음악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포럼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그레이스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총 12회차 중에 오늘 또 모차르트 편 마지막 회차인 6회입니다. 여러분들 서운하시죠? 한참 뒤에 또 우리는 6회 베토벤 편을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아침에 좋은 시간과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오늘 이채훈 PD님 소개 전에 우리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동명대학교 우리 전호환 총장님을 한번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1학기 이제 마지막 강의라서 제가 인사 말씀 드리려고 섰습니다. 그 사회 계몽 사상가인 드보르입니까? 드보르 이분이 효과라는 말이 있죠. 거실에 좋은 소파를 샀더니 따라서 카트도 바꾸게 되고 서재도 바꾸게 되고 전부 다 이래 다 바꿨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 강의실을 싹 거금 한 5억을 들여서 바꿨어요. 피아노를 먼저 앞에 갖다 놨네요. 갖다 놔보니까 이걸 또 드리게 되고, 또 이걸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준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 옷을 하나 아주 비싸게 사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마, 우리를 다시 바로서게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동명대 온 지 이제 3년 넘었는데 올해 세계대학 평가에서 저희들이 당당히 34위를 했습니다. 서울대학이 80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제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이 어느 독지 기부가가 1조 3천억을 내서 세운 대학이 72위. 저는 이 디보르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잔잔한 조그만 이 아침에 시작한 클래식 음악이 퍼져서 다른 데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구성원들이 그러한 수준으로 점점 더 다가가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우리가 축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 감독이 국가대표 출신도 아니었어요. 어느 학교가 재정 제한 대학 때문에 축구부를 해산했어요. 그래 이분이 승률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고등학교 감독에서 우승을 5회를 시키고요. 그다음 게임 전체 승률이 최고 높은 분인데 그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우리 학교 오라 그래서 본인이 데리고 14명 1학년들입니다. 1학년. 그 대학에서는 2, 3, 4는 전부 다 해체 다른 데 가버리고 1학년 데리고 와가지고 창단 69일 만에 입학도 안 시켰죠. 그죠? 중계 60회 대학 연맹전에서 우승했잖아요. 그 당시 결승전에서 하숙주 감독의 아주대학을 1대0으로 깼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주계대에 나갔는데 8강전에서 아주대학을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5대0으로 깼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학년 선수만 떼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승전까지 가는데 16골을 넣더라고요. 3골 먹고요. 서문대학이 이게 이제 3연패를 하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다가 이제 골키퍼가 마지막에 자살골 먹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이 말은 준우승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리그가 있어요. 대학별 홈앤 어웨이 경기하고 있는데 우리 디비전에서 지금 1등 가고 있습니다. 디비전 지금 전반기 리그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뭘 어떻게 리더가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고 그 조직 속에 있는 사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국가가 바뀌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그게 바로 디보르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명대학을 변화시키는 아침에 따뜻한 전도사님들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글로컬 대학 거기 우리 학교 신라대학 프로젝트 1조입니다. 예산이. 이게 26일 모레 금요일 제출하고 8월 10일 전으로 대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한
짤스부르크 음악축제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 이번에 못 갑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뭐 얼마나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셔서 그 모차르트가 건드렸던 홈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기를 느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2학기 때 다시 배울게요. 이 2학기 때는 베토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침에 오시기 어렵겠지만은 와서 또 이런 클래식 있는 품격 있는 강의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발걸음, 마음 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디브로 효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신 동명대학교와 전환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회차 우리 모차르트와 우리 시대 19세기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 모차르트의 음악이 더 사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인데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이채훈 서울문화투데이 전문 기자님으로 지금 활동하시죠. 여러분들 1회차 때 맨 처음과 끝을 대미를 장식해 주시는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에 대해서는 정말 모차르트의 평전을 쓰시고 그리고 MBC PD 시절 때 다양한 음악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장영주, 정명훈 씨 아주 다양한 그런 음악 다큐멘터리를 아주 깊게 다뤄오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음악 칼럼니스트로서도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시고 계시죠. 중학교 1학년 때 누나가 트는 LP판에 베토벤 운명교향곡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아서 정말 운명적으로 클래식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악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두드릴지 모르겠습니다. 6회차 모차르트 마지막 강의 우리 이채훈 전문 기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훈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에 처음 뵀는데 벌써 장마철이 다 지나가는 7월 말입니다. 네,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훌륭한 강사님들한테 모차르트 강의를 들으셨으니 거의 지금 전부 다 모차르트 전문가 수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들이 되면 잊어버리기 쉬운 거를 말씀드립니다. 첫 회 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아주 쉬운 얘기 했잖아요. 모차르트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아주 심화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인간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인가? 네. 사랑과 자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다. 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모차르트 우리 시대 피가로의 결혼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네. 모차르트 음악은 선율이 아름답기 때문에 영화에 참 많이 쓰이죠. 여기 영화 평론가들이 한번 세봤더니 1000개가 넘는데 그 다음부터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이 나오는 영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밀로스 포만 감독의 아마데우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쇼생크 탈출 브라반트 감독이 만든 거죠. 이 영화는 주인공 앤디 이가 자기 아내와 정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2차례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인권의 사각지대 쇼생크에 복역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앤디는 은행 부지점장 출신이에요. 그 재테크 전문가예요. 그래서 교도소 고위 관리들이 그 절세를 도와주고, 네, 투자를 자문을 해주고, 그래서 신임을 얻어갖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일하는 그 좋은 보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인간성이 말살된 이 감옥에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고 법무부에 편지를 보내요. 책과 그 운영 자금을 좀 도와달라고. 법무부에서 그 귀찮으니까 대답을 안 하다가 몇 년 만에 이제 책과 음반을 좀 보내왔어요. 네, 그걸 이제 받은 앤디가 그 LP를 꺼내서 한번 틀어봅니다. 근데 좋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을 향해서 스피커를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노역하던 이 재소자들이 느닷없이 음악을 듣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그 영화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 중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걸로 유명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강연 중에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자막이 좀 잘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망적인 무기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쇼생크 탈출은 한국의 모차르트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지옥 같은 교도소 쇼생크. 그들은 난생 처음 듣는 모차르트의 아리아에 말문을 닫고 귀를 기울인다.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네, 영화의 그 모건 프리만이 맡고 있는 역이 이제 레드죠, 레드. 레드의 회고록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두 이탈리아 여자가 부르는 이 노래는 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가슴이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걸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동안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그랬는데 그 가사를 보면 너무 단순하죠. 산들바람의 노래. 네, 백작 부인과 수잔나 두 사람이 부르는 산들바람의 노래, 산들바람이 불고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백작 부인이 그렇게 쓰면 나머지는 다 알아들으실 거야. 분명히 다 알아들으시겠죠. 요거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단순한 이중창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신 동안에 그 노래 동영상 쭉 나왔었죠. 거기 이제 두 여자가 앉아서 부르는 노래. 백작 부인이 편지를 구술하고 수잔나가 편지를 받아 쓰는 이 대목인데 너무너무 단순한 이 선율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감정을 담아서 참 놀랍다는 거죠. 근데 이 노래가 나오는 오페라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바람둥이 백작은 결혼을 앞둔 하인 피가로의 연인 새 신부 수잔나한테 힘을 품고 중세 때 이제 있다가 사라졌던 악습인 초야권을 부활시키려 한다. 이 때문에 혼란과 갈등이 일어난다. 뭐 좀 힘 있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괴로워집니다. 네.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꾀를 내서 백작이 사과를 받아내고 평화를 회복한다. 이 노래는 뭐냐 하면 백작이 수잔나한테 미래를 하자고 자꾸 추궁대니까 수잔나가 이제 백작 부인한테 고민을 털어놔요. 그러니까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 그럼 미래를 응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자. 그런데 우리가 작전을 좀 쓰자. 내가 네 옷을 입고 대신 나갈게. 그런 거죠. 그리고 수잔나는 이제 백작 부인 옷을 입고 나가고 둘이 이제 바꿔 입고 나가서 백작을 속여서 꼼짝없이 붙들어서 이제 증거를 잡고 만약에 용서를 빌 경우 사과를 할 경우 용서를 해준다. 네. 그런 얘기죠. 이 피가로의 결혼은 오페라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786년 5월 1일 그 비엔의 브루크 테아터에서 초연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행 가시면 이제 가보실 것 같은데요. 그 브루크 테아터는 왕립 오페라 극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즌 첫 공연이 해마다 5월 1일에 열려요. 그 시즌 개막작으로 꼽히는 건 작곡가한테 굉장히 큰 영예죠. 영예고 그 해에 최고의 작곡가로 인정받았다. 뭐 그런 어떤 명예도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 결혼이 거의 뽑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작품이 어떻게 뽑혔냐.
황제 요셉 2세가 상당히 계몽군주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기득권을 좀 깎아내리고 시민들의 권익을 좀 올려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절대 군주를 통치하고 그걸 이상적인 체제로 삼았죠. 그래서 귀족들이 반발을 무릅쓰고 이제 모차르트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1786년 5월 1일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백작이 이제 못된 짓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두 여자의 꾀에 넘어가서 그 사과를 하게 된다. 귀족의 위선을 폭로하고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의 평등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모차르트가 속해서 활동하고 있던 프리메이슨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담았습니다. 근데 그 오페라는 처음에는 굉장히 큰 환호를 받았어요. 너무 그냥 앵콜이 많이 쏟아지니까 공연 시간이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해도 3시간 가까이 되는데 앵콜까지 하니까 4시간, 5시간 막 하니까 이제 황제가 듀엣 이상의 이 곡은 앵콜을 그만다. 네, 그렇게 포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개막작을 차지하려고 살리에리랑 이제 다퉜는데 살리에리가 이제 예상 밖으로 자기가 지니까 그 야유부대를 동원해갖고 공연장에서 좀 이제 소동을 피웠어요, 일부러. 그래서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이제 시작했는데 귀족들이 처음에는 황제의 뜻이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싹 등을 돌리고 이제 아무도 극장을 안 찾게 됐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당시로서는 이제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었긴 하지만 그 당대의 음악 취향을 이끌고 있던 그 귀족들이 등을 돌리니까 이제 덩달아 발길이 뜸해지고, 그래서 그 해에 9번 공연되고 막을 내렸습니다. 9번. 네. 그랬다가 가만히 있다가 1789년 정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피가로 결혼이라는 걸 우리가 했었는데 그것 좀 다시 보자. 그래서 1789년에 11번 더 공연이 더 되고, 그래서 토탈 20번 공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당시의 오페라는 뭐 파이지엘로나 살리에리, 파이지엘로 이름 잘 모르시죠?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오페라 작곡가였어요. 그 다음에 살리에리,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살리에리. 이런 사람들이 오페라, 그 독일 오페라를 쓴, 그러니까 살리에리나 파이지엘로는 이탈리아 말로 다 오페라를 썼고, 디터스도르프,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별로 없죠? 디터스도르프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어로 된 오페라를 썼는데, 이런 분들이 오페라는 한번 막이 오르면 100회 이상 막 장기 공연을 했어요. 근데 피가로 결혼, 우리가 지금 최고 걸작이라고 꼽는 피가로 결혼은 모차르트 평생 20번 공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오페라가 아까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이 인용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하죠. 그 영화 아마데우스의 그 사진을 좀 전에 보셨는데, 영화 아마데우스가 너무 사실과 다르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픽션이니까 사실과 다르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 밀러스 포먼 감독이 뭐 엉터리를 만든 영화가 아니고 그 스터디를 상당히 철저히 했어요. 한 다음에 그걸 다 뭉뚱그려서 버무려서 픽션을 만든 거예요. 상상력을 더 붙여서. 그래서 피가로 결혼 초연에 관한 장면은 그 아마데우스의 한 10분 남짓 꽤 길게 나오는데 그 대본 작가 로렌조 다폰테 회고록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폰테에 따르면 이 피가로 결혼이라는 오페라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모차르트였습니다. 당시 계몽군주 요셉 2세는 피가로 결혼 연극을 금지했어요. 너무 쓸데없는 소요가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을 부출 수 있다. 연극은 금지했는데 책은 읽어도 된다. 네, 특히 독일어 번역본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독일어 번역본을 읽고 이게 재밌구나. 이런 걸 오페라를 해야지. 그래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황제를 설득해서 관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아마데우스에서 쭉 묘사를 해야 하는데, 그 아마데우스의 장면들은 그 로렌조 다폰테의 회고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이제 그 황제를 설득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폰테는 자기가 설득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황제가 근데 모차르트가 좀 시원치 않지 않냐. 피아노는 잘하는데 오페라 좀 쓸 줄 모르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모차르트한테도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시켜볼까? 뭐 그러지 뭐. 그리고 돌아오는데 모차르트 그거 알리려고 오는데 황제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모차르트를 이제 황궁으로 들어오라 그랬대요. 못 믿어 보니까 음악 한번 들어보고 하자. 네. 들어보고 만족했다. 뭐 들어보고 이제 비로소 최종 허가를 했다 그런 건데 영화 장면 좀 보시죠. You how it begins. May I just do that, Majesty? Show you how it begins. Just that. Please. 황제 요셉 2세, 극장장 로젠크란츠. There's a servant down on his knees, and do you know why? Not from any oppression, no, because he's measuring a space. And do you know what for? His bed. His wedding bed. To see if it will fit. 첫 장면입니다. 피가로와 수잔나 이중창. 늦었어. Late. 늦게 나왔어. On the beat. 박자를 맞춰. Good. 좋아. 자막에다 쓰였어요. Yes. 36, Yes. 43. Early. 너무 빨리 나왔어. Well, Mozart. 그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랑 경쟁하고 있었는데 지니까 이제 은근히 뒤에서 방해 공작을 했는데 Didn't His Majesty specifically forbid the 방해를 ballet? 하기 위한 방법 하나로 춤 장면이 나오는 거를 이제 황제가 금지했다는 걸 얘기하죠. 이것도 다폰테 회고록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삼막 결혼 패티 장면이다. 결혼 파티 장면. 아이쿠, 잘못 건졌네. 5 minutes, please. 5 minutes. Yes. 이 극장장 로젠크란츠가 실제로 그 춤 나오는 장면 악보를 찢어버렸습니다. Yes, but this is not a ballet. This is a dance at Figaro's wedding. Exactly. 그 모차르트가 이때 격앙돼갖고 이렇게 방해하면 악보를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화를 냈었죠. It's dangerous to interpret His Majesty's edicts. Give me your score, please. Thank you. What are you doing here, director? 요거는 다폰테의 회고가 사실이라면 이 영화 이 장면은 팩트 그대로입니다. 예. Please. Please. I've no one else to turn to. 요 살리에리 찾아가서 뭐 도와달라는 건 이거 픽션이고요. The director has actually torn up a huge section of my music. It's not fair that a man like that should have power over our work. But there are those who have power over him. I think I'll take this up with the Emperor. Excellency. Would you? With all my heart, Mozart. 황제를 리허설장으로 모셔서 한번 보고 판단하게 하자. 그거는 다폰테가 자기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이디어였고 그걸 관찰해냈다. 예. 관찰해냈다. I don't need to tell you I said nothing, whatever, to the Emperor. I went to the theater ready to tell Mozart something, anything. When suddenly, in the middle of the third act, to my astonishment, the Emperor, who never attended rehearsal, 황제가 리허설장에 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페라에 발레가 나오는 거는 프랑스 오페라들이 그렇죠. 그래서 황제가 발레를 금한 거는 그래 우리가 프랑스 흉내나 내고 있어도 되겠냐. 그리고 발레는 이제 쓸데없이 오페라의 줄거리와는 관계없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간소하게 하자. 뭐 그래서 금지한 게 사실이죠. Majesty, the head director, he has removed un balletto that would have occurred at this place. why? It is your regulation.
limitations, sire. No ballet in your opera. Salieri. You like this? It's not a question of liking, Majesty. Your own law decrees it, I'm afraid. Well, look at them. No, no, no. This is nonsense. Let me see the scene with the music. But, sire. Oblige me. Yes, Majesty. Can we see the scene with the music band? Certainly. Certainly, Herr Director. Peter, bring the palace set back in, please. 동정 악장 보노. 네, 늙어서 땀을 흘리고 있죠. The restored third act was bold, brilliant. The fourth was astounding. 사막 피날레의 마지막 장면, 백작이 사과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당시 귀족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I saw a woman 혐오스러운 in 장면이라고요. her maid's clothes. Hear her husband speak the first tender words he has 자막이 좀 offered. 틀렸습니다. 안습입니다. Simply because he thinks she is someone else. I heard the music of true forgiveness filling the theater, conferring on all who sat there perfect absolution. God was singing through this little man to all the world. Unstoppable, making my defeat more bitter with every passing bar. 네, 여기까지 볼까요? 네, 그래 누가 영화 아마데우스가 사실과 다르다고 자꾸 불평하면 이거 픽션인데 이렇게 스타들이 꽤 해서 만든 영화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차르트가 빈에서 프리랜서 음악가로 활약한 게 10년입니다. 1781년에 그 잘츠부르크 콜로라도 대주교랑 정면 충돌하고 엉덩이를 걷어차야 쫓겨났잖아요. 10년 후인 1791년에 죽게 되는데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 성공의 정점이 이제 피가로 결혼 1786년,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돼서 5년 후에 피가로에 나왔고 피가로 결혼을 쓰고 5년 후에 죽게 되는데 이 피가로 결혼이 정 가운데 있고 그때까지 모차르트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피가로 결혼 이후 이제 하락세를 타게 돼요. 이 피가로 결혼이 모차르트 프리랜서 캐릭터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이후에 점점 좀 빈에서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가로 결혼해서 귀족을 풍자한 것 때문에 귀족들이 미움을 사기 시작한 거죠. 청중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최고 걸작 때문에 빈 상류사에서 고립을 자초한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쇼생크 탈출 돌아가겠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앤디는 교도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2주 동안 징벌방 신세를 지고 돌아옵니다. 징벌방 안 가보셨죠? 네, 저도 안 가봤는데 독방인데 빛도 안 들어오죠. 깜깜한데 이제 2주 동안 있으려면 미치겠죠. 네. 네. 네, 돌아오니까 동료들이 이제 식당에서 물어봅니다. 하루가 1년 같았을 텐데 어떻게 지냈나? 앤디가 모차르트 선생이 함께 있었지. 다른 동료가 추궁이를 들고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앤디가 여기 있었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교도소의 고참인 레드, 쓸데없는 희망을 갖지 않음으로써 희망 고문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죠. 쓸데없이 괜히 뭐
더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이제 체념하면 살자.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런 사람인데 뭘 아니죠? 뭐 이렇게 퉁명스럽게 물어보죠. 앤디가 돌로 만들어진 세상 말고 다른 세상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건 남들이 간섭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레드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앤디가 희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대화에 쇼생크 탈출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되는데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을 썼을 때도 뭐 더 다른 세상에 오리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모차르트는 희망을 가졌던 거고 그 모든 인간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그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피가로의 결혼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속마른 작품이 아니고 굉장히 따뜻한 인간애가 오페라 전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도 이 오페라가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모차르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만난 벨지움의 작가 에릭 엠마누엘 슈미트, 저보다 2살 아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멀리 한국에서 모았으니 자기가 조금 이제 유명 인사로서 약간 이제 내려와주는 그런 뭐 해주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조금 얘기한 다음에 너무 둘이 궁합이 맞았고요. 막 한참 동안 3시간 동안 신나게 떠들어가는데요. 모차르트가 탄생 250년을 맞는 2006년 그때 이 사람이 모차르트와 함께한 내 인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을 때마다 모차르트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모차르트 형,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런 음악을 들었어. 그럼 모차르트가 상상 속에서 음악으로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쓴 아름다운 에세이집인데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모차르트가 자기 삶에 의미를 줬다고 얘기하죠. 볼까요? 앤에게 죽음이 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더 이상 모차르트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에릭 엠마누엘 슈미트. 그도 모차르트가 없는 삶은 꿈꿀 수 없다. 에릭은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촉망받는 소설가이자 극작가다. 프랑스가 아니라 벨지움, 불어권에서. 네. 그가 모차르트를 만난 것은 사춘기 시절. And suddenly I was 15. It was my body, my life, my studies, maybe my job. And I was depressed, strongly depressed. And I was also obsessed by death.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은 막막한 시간들. 하지만 그에겐 마음을 나눌 누구도 없었다. And suddenly a woman went on stage. She was fat, shy, clumsy. My friends were laughing at her. I was not laughing at her because I was bored, just bored. And she began to sing. 피가로에서 3막 백작 부인이 아리아입니다. 백작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니까 좀 외롭고 쓸쓸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숭고한 아리아죠. 15살의 슈미트는 모차르트에게 편지를 썼다. 문득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여자가 부르는 노래에 매혹된 채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모차르트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인 이상
절대 떠날 생각이 들지 않는 법이니까요. 절망이여 안녕, 우울증도 안녕. 그 후로도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사랑하던 여자와 헤어지거나 에이즈로 친구를 잃었을 때 크고 작은 고비마다 에릭은 모차르트에게 편지를 썼다. 그때마다 모차르트는 음악으로 답장을 보내주었다. He gave me more than music. He gave me a wisdom. And also, when I say Mozart today, I don't mean just Mozart. When I say Mozart, it's a metaphor to express what is enjoyable in life. 네, 2006년에 제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모차르트 1000번의 입맞춤 중에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 책이 절판됐을 텐데 도서관이든 어디든 구해서 보시면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번에 뭐 가시기 전에 보셔도 좋고요. 자, 이제 그 시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보시다시피 14살 차이죠. 두 사람은 1787년 모차르트가 31살 때, 베토벤이 17살 때 빈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모차르트 때 배우려고 왔죠. 왔는데 그때 이제 베토벤한테 즉흥 연주를 한번 시켜봤는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모차르트가 이 젊은이를 주목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위독하셔서 돌아가는 바람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좀 더 가까이 만났으면 음악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차르트가 좀 더 살았으면. 베토벤이 에로이카 교향곡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걸작을 쓴 게 1804년인데 그때 모차르트가 살아있었으면 48살? 48살. 젊은 나이였어요. 48살. 그러면 모차르트는 어떻게 음악을 응답했을지 상당히 궁금하겠죠.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시민계층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많은 그 중세 계급 사회가 이제 해체되고 또 문화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죠. 요즘처럼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음악에서는 그 피아노의 보급이 제일 컸죠. 피아노 보급. 1700년 피렌체의 크리스토포리가 이제 건반으로 줄을 두드리는 그 피아노를 처음 발명했고, 요것이 급속히 개량되면서 뭐 바하도 나중에 베를린 갔을 때 그 이런 포르테 피아노를 쳐봤는데 그때는 아직 성능이 좋지 않아서 바하가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죠. 그리고 모차르트도 집에서는 뭐 슈페트 그저 레겐스부르크에서 만든 걸 썼었는데 1777년에 그 어머니와 여행을 떠났을 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슈타인의 피아노를 보고 아 이거 좋다 두드리고 손 뗄 때 끽끽 소리도 안 나고 참 좋으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근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에서 명품 피아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이제 그 죽기 전에죠. 이때 이제 악보 출판이 상당히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베토벤이 빈에 데뷔할 무렵에는 피아노를 배우는 그 귀족과 그 시민 통틀어서 사람이 6,000명 정도, 그다음에 전문 피아니스트로 활약한 사람이 3,000명 정도. 당시에 아마추어 연주자라 그래도 실력은 꽤 있었다. 요새 아마추어랑은 좀 다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1800년에 그 알게마인의 무지컬리시 사이퉁이라는 그 신문, 로플리츠라는 사람이 냈던 신문인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모든 사람이 음악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시민계층의 음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었죠. 음악 시장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었던.
뭐 베토벤 얘기는 이제 우리가 저 가을 학기 때 6번 할 텐데 오늘은 브릿지처럼 베토벤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까요? 베토벤은 이제 모차르트가 죽고 1년 후에 빈에 데뷔하게 되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연주자로서 얼굴을 대중 앞에 내밀어야 빨리 유명해질 수 있죠. 물론 당시에는 연주자가 작곡가를 겸했으니까 자기가 작곡한 걸 이제 많이 연주를 했는데 일단은 그 얼굴을 내밀고 연주를 하는 사람이 스타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피아니스트로 활약하면서 그 실내악,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 등 작곡 캐리어를 이제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당시에 저 음악가들끼리 경연, 배틀이 귀족들이 큰 오락거리였죠. 귀족들이 자기가 후원하는 피아니스트를 다른 사람이 후원하는 피아니스트와 경연을 시키는 거예요. 결투시키는 건데. 베토벤도 이런 피아노 경연을 통해서 이름을 많이 날렸습니다. 여러 사람과에서 계속 거의 다 이기면서 빈의 왕자로 데뷔하게 되는데, 당시 슈타이벨트라는 사람하고 경연이 되게 유명해요. 슈타이벨트라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법도 이제 그때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피아노의 트레몰로 기법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두 손가락을 아주 교대로 빨리 두드리면 트레몰로 소리 나죠. 그래서 그걸로 뭐 물결 소리, 바람 소리 그런 걸 막 묘사한다 그래서 인기를 끌었고, 이 사람이 연주할 때는 자기 애인인지 와이프인지 좀 정체가 애매한 여자가 올라와갖고 탬버린을 쫙 해갖고 효과를 넣어줬다 그래요. 요새는 볼 수 없는 음악인데, 요즘은 이제 고음악 붐이 이제 확산되면서 그 옛날의 음악회를 재현하는 것도 이제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그 당시 음악회도 이제 재현하는 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피아노 독주인데 탬버린이 올라와서 막 흥을 돋우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기가 좋았어요. 파리에서 인기를 끌고 뭐 저 쭉 유럽을 돌고 프라하까지 이제 거쳐서 그 빈으로 왔죠. 그래서 베토벤과 이제 경연을 하게 되는데, 경연 장면이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It was his skill as a virtuoso pianist that propelled. Beethoven had. Ladies and gentlemen, Herr Beethoven tonight will meet more than his match, I believe. May I present the brilliant, the hitherto unbeaten, all the way from Paris? Don't hold that against him. He's dexterous, he's dashing, he's debonair, he's Monsieur Daniel Steibelt. 파리에서 온 다니엘 스타이벨트.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베토벤이 지금 너 언제 시작할 거야? 그러고 짜증을 내고 있죠. 베토벤이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왜냐하면 베토벤은 진지한 음악가한테는 꽤 친절했어요. 그런데 조금 그 실력은 뭐 별로인데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못 견뎠거든요. 다니엘 슈타이벨트가 자기 인기가 좀 있다고 좀 건방지게 굴었어요. 베토벤 만나서. 베토벤은 이제 당시로서는 아직 뭐 그렇게 지금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였으니까, 베토벤이 쓴 뭐 그 첼로 소나타라고 어떤 사람 그러는데 그 악보를 보더니 뭐 제법인데,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제껴놨어요. 제대로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걸 보고 이게 화가 나갖고 이 경연 때는 이제 이 슈타이벨트를 완전히 작살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베토벤 차례가 올 건데, 베토벤이 그때는 슈타이벨트 악보를 보면 이제 거꾸로 놓고 한 손가락 꾹꾹꾹 누른 다음에 이제 즉흥 연주를 해나갔다 그러죠. 완전히 슈타이벨트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작심을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슈타이벨트 하니까 좀 시원치 않으니까 이따 음악이라 하고 있냐, 너 언제 음악 시작할 거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We haven't got all day.
Absolutely delightful. And now, I introduce the toast of our beloved Vienna. We know him. We love him. His fingerwork is finesse itself. But is he the best? Let's find out. And Ludwig van Beethoven! BBC 다큐멘터리 장면을 좀 보셨는데요. 중간에 보면 슈타베에서 나가버리죠. 실제로 나갔어요. 자기가 너무나 명백하게 패배했으니까. 실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날 이벤트를 주최한 로브코비츠 백작, 이 사람은 자기 손님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쫓아나가서 잡았습니다. 아유, 끝까지 좀 계십시오. 예, 그래서 그 다니엘 슈타일베트가 다시 앉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베토벤이라는 이 작자가 있는 한 뒤에는 다시는 안 오겠다. 너무나 크게 망신을 당했으니까 다시는 안 오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빈을 떠나서 다시는 안 왔다 그럽니다. 베토벤이 무서워서. 베토벤이 화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연주, 지금 즉흥 연주가 좀 나왔는데 모차르트 스타일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베토벤은 곧 이제 성공의 문턱에 서게 되죠. 1801년이니까 31살 때네요. 그 고향 친구 프란츠 베겔러라는 의사한테 쓴 편지에 보면 수입이 많다.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작품 하나를 쓰면 17명의 출판이 달라붙는다. 나는 이제 흥정하지 않는다. 내가 요구하면 그들은 지불할 뿐이야. 네. 이 사람은 이제 26살 때부터 청각 이상이 생겨갖고 그렇게 불치병이 되면서 좀 좌절을 하게 되지만 그냥 음악가로서는, 프리랜서 음악가로는 아주 순풍에 돋을 텐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약 10년 전에 모차르트는 새로 작곡한 현악사중주곡을 아르타리아 출판사에 헐값으로 팔면서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 몇 푼 만들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음악 시장이 급속히 발전했다는 얘기죠. 모차르트가 죽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그랬는데 약 10여 년 사이에 이 출판사도 많이 생기고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시민계층 중에 작곡을 의뢰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큰 변화가 생겼던 거죠. 모차르트가 더 살았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베토벤을 보면 모차르트는 이제 9세대죠.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법은 구식이다. 모차르트는 피아노를 이제 그 기름을 바른데 매끄럽게, 그 다음에 이제 테이스트 있게, 그러니까 뭐 너무 그냥 거칠게 치면 몰취미하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작곡가가 직접 연주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좋은 연주다 그랬는데, 베토벤은 보다시피 이제 피아노를 타악기처럼 막 두드리기도 하죠. 베토벤이 피아노를 치면 그 피아노 줄이 많이 끊어졌다 그러죠. 네. 이런 베토벤을 보면 모차르트 피아노를 보면 구식이었죠. 그 다음에 나는 대중을 위해 작곡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베토벤이 고결한 말을 한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베토벤이 오페라를 하나 썼어요. 단 하나, 피델리오. 네, 근데 이게 초연됐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 1803년 프랑스 군들이 쳐들어와갖고 오스트리아 귀족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프랑스 장교들하고 빈에 남아 있는 몇몇 그냥
또 떨거들이 있었고 흥행이 완전 실패했어요. 근데 그 상황도 그렇지만 오페라 자체가 그렇게 썩 뭐 모차르트가 막 재밌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극장장이 어떻게 하면 이걸 흥행시킬까 고민하면서 베토벤이랑 같이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했는데 모차르트 거 할 땐 저 뒤에까지 꽉 찼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귀가 잘 안 들려도 자기 욕하는 건 귀 진짜 잘 듣죠. 누가 자기 흉 보는 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나는 대중을 위해 작곡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평생 그 위대한 선배들 존경했는데 그 중에 3명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핸델, 바흐, 그리고 모차르트. 네. 이 두 사람의 시대에는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사회경제의 변화, 산업혁명이 이제 태동하고 있었죠. 시민계급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시민계급이 말하는 진보성을 갖고 있던 그 계몽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나온 게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마술피리,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교향곡 에로이카, 운명 전원, 그다음에 피아노 콘체르토, 황제 등등. 베토벤의 이 시기 작품을 걸작의 숲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이런 클래식 음악의 핵심 레퍼토리들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예술가의 자존심을 선언했죠. 그 리히노프스키 공작이 그 프랑스군 장교를 위해서 연주하려니까 그냥 문을 꽝 닫고 나오면서 이제 편지를 썼죠. 공작은 너 같은 공작은 수천 명 있지만 나 베토벤 한 명뿐이다. 네. 그 에로이카 쓸 무렵의 베토벤 모습이죠. 이 피아니스트의 자랑스러운 손, 네. 이 결의에 가득 찬 불타는 눈동자, 꽉 담은 입술. 네. 베토벤의 영웅적인 이미지죠. 근데 모차르트도 처음에 이제 프리랜서 나올 때 그 콜로라도 대주교와 그 귀족들한테 괄시당할 때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입니다. 저는 백작은 아니지만 제 안에 백작보다 더 많은 명예를 지녔습니다. 네, 이렇게 예술가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게 베토벤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1991년 모차르트 서거 200년을 기념해서 이제 모차르트라는 그 음악사회학적으로 모차르트를 분석한 최초의 책을 쓰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모차르트는 궁정시대의 시민음악가고 베토벤은 시민시대의 시민음악가다. 이건 말은 간단한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베토벤은 제 시대에 활동한 시민음악가. 네. 모차르트는 너무 일찍 프리랜서가 된 시민음악가. 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발전을 했다기보다는 작품 하나, 작곡가 한 명을 별 하나, 성운 하나로 본다면 이런 성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1600년 최초의 오페라 그 에우리디체가 피렌체에 나오고 그 몬테베르디 그 오르페오가 이제 만토바에서 나오는데 그때부터를 클래식 음악이 이제 존재했다고 우리가 본다면 약 400년의 역사인데 이 성운 모습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차르트, 베토벤의 작품이 있고 두 사람이 빈에서 활동한 1785년부터 1815년까지 30년을 이제 클래식 황금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요 레퍼토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운 같은 모습은 클래식 역사는 1000년 후에 봐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곡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요새는 초연은 되지만 두 번 연주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네. 그래서 클래식 레퍼토리로 추가되는 작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봐도 음악사는 이렇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그 음악 분야의 컨셉트는 모차르트가 죽은 직후부터 생겼습니다. 1800년경에 탄생했다. 400년 클래식 역사의 정가운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외우기 편하죠. 1802년에 포르케리아사의 바하가 정기를 썼습니다. 이건 뭐 죽은 거장, 세상을 떠나신 위대한 작곡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연주하자는 어떤 거대한 흐름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해 베토벤이 하일겐 슈타트 유서를 쓰게 되는데 하일겐 슈타트 유서는 미래의 그 청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음악을 듣고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여 힘과 용기를 얻으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이건 자기가 이제 죽어서도 연주될 거라고 알았던 것인데 이게 이제 클래식 음악의 컨셉이 생긴 거죠.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다 요새는 이제 죽은 사람이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잖아요. 근데 모차르트 때는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이 것만 연주했거든요. 그런 이제 변화가 한 200년 사이에 생긴 건데 그 최초의 움직임이 이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하는 1750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50년 이상 이제 잊혀져 있다가 1802년에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고, 핸델은 1759년에 돌아가셨고 일부 행사음악과 오라토리오는 이제 계속 연주됐지만 나머지 기악곡들은 연주되지 않다가 이제 19세기 들어서 연주되기 시작했고요. 반면에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계속 연주됐습니다. 그 모차르트 이후에 세상을 떠난 하이든과 베토벤도 마찬가지. 이분들도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 연주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사후 클래식 컨셉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모차르트 사후 모차르트 음악을 알린 최초의 사람이 부인이었어요. 부인 콘스탄체.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30살이 채 안 된 젊은 여자였어요. 근데 본인이 모차르트 유작 황제 티토 이자비를 이제 독일 순회 공연을 했죠. 1795년 빈에서 연주할 때는 베토벤이 등장해서 막간에 모차르트 피아노 합주곡 20번을 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빈센트 노벨로, 메리 노벨로라는 그 부부가 모차르트의 삶을 찾아서, 모차르트 발자취를 찾아서 오스트리아에 방문하는데, 그래서 콘스탄체를 만나게 돼요. 콘스탄체도 만나고, 언니 알로이자도 만나고, 언니 알로이자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결하게 할게요. 언니 알로이자 얘기는 빼고, 알로이자 만났더니 모차르트가 자기를 사랑했다고 막 자랑을 했죠. 자기가 아주 무자백에 차놓고선 나중에는 모차르트 자기 사랑했다고 자랑했어요. 콘스탄체를 만났는데 이때 이제 모차르트 두 아들 중에 이제 작은 아들 프란츠 크사버가 동석했었어요. 그래서 그 멀리서 온 손님들 위해서 모차르트 아름다운 론도 A 단조와 환상곡 C 단조를 연주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주피터 교향곡은 기악의 최고봉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G 단조 교향곡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모차르트 교향곡과 이 피아노 솔로곡들, 소나타뿐 아니라 이런 환상곡 같은 것도 연주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 사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은 19세기 내내 인기 있었던 작품은 돈주반니입니다. 이거 낭만 시대의 영웅입니다. 돈주반니는 뭐 천하의 바람둥이죠. 네. 스페인 전설에 나오는 바람둥이를 모차르트와 다폰테가 오페라를 만들어서 했는데 역시 그 프라하에서는 성공했지만 비엔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주반니가 귀족이잖아요. 귀족의 악행을 고발하고 뉘우치지 않으니까 파멸해버리는 걸로 완전 귀족 사이에 몰락을 그린 것처럼 받아들여갖고 모차르트는 더 고립됐죠. 근데 아무튼 돈주반니는 피해자들한테 쫓기면서 악행을 거듭하다가 선남선녀들의 힘으로 그를 정의법정에 세우려 하지만 실패하죠. 돈주반니는 참여를 거부하고 그 자신이 살해한 기사장의 유령에 의해 지옥의 부동에 떨어집니다. 이게 낭만 시대에 돈주반니가 영웅처럼 된 거예요. 이건 본 거고요. 이 오페라엔 또 이제 귀족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들이 또 있죠. 1막 끄트머리에 이제 돈주반니가 주최한 파티 장면에서 그 돈주반니가 비바 라 리베르타 자유만세라고 선창을 해요. 이건 뭐 마음껏 즐기세요라는 소리예요. 파티에서.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서 비바 라 리베르타 하니까 자유만세 이거 가도 거리 혁명의 구호가 된 거예요. 뭐 이런 귀족들이 싫어할 요소를 다 갖고 있었어요. 19세기 이 너무 부도덕하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베토벤도 그랬는데 이렇게 부도덕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숭고한 음악을 쓰다니 모차르트를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19세기 낭만 시대는 달랐어요. 덴마크의 그 키에르케고르는 코펜하겐에서 그 돈주반니 공연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1층 객석 맨 뒷자리에 푹 퍼부셔갖고 음악에 이제 빠졌죠.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한 챕터를 하려 하고 돈주반니를 예찬했는데 돈주반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괴테의 파우스트를 능가하는 걸작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의 가장 깊은 뿌리 있는 그 사랑의 충동 그거를 음악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음악이야말로 이제 문학을 뛰어넘는 어떤 매체인데 그걸 모차르트가 해냈다. 독일의 소설가 호프만 이 사람은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원래 원작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동주앙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 돈조반니는 오페라 중에 오페라다 이런 얘기를 썼죠. 뭐 음악가들이 모차르트 숭배한 거는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거의. 근데 이제 차이콥스키가 특히 모차르트 숭배했는데 모차르트 음악이 예수와 같다. 네, 내가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된 건 전적으로 모차르트 돈조반니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뭐 쇼팽, 뭐 드보르작, 말러 등등이 모차르트를 하늘이 태양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문학 속의 클래식 소유순 선생님이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모차르트가 소설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최초일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1856년 모차르트 탄생 100주년에 에드바르트 묘르케가 프라하로 여행하는 모차르트를 이제 냈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프라하로 여행하는데 이제 결혼을 앞둔 부부를 위해서 모차르트가 돈조반니를 연주를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피날레 장면, 대리석상에서 심판하는 장면, 기사장이 돈조반니를 심판하는 장면이 어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어떤 불길한 걸 예감하는 것 같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돈조반니 오페라가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마술피리, 모차르트 죽던 해에 남긴 마지막 오페라인데, 이거는 이제 독일 오페라, 심지어는 이제 뮤지컬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유산입니다. 귀족 궁정사회가 끝나고 시민들이 대도하면서 이 시민들이 기호에 맞춘 쉬운 오페라인 거죠. 요즘도 가족 오페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마술피리를 불면 이제 사나운 짐승들이 춤을 추고 악당들이 기뻐서 춤을 춘다. 악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춤을 추고 악당들이 착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런 꿈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런 마술피리가 요새 세상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 음악의 힘으로 죽음의 어둠을 헤쳐나가리라는 타미노 왕자의 그 대사가 나오는데 모차르트 음악적 유언처럼 들리죠. 여기는 이제 그 밤의 여왕이 이제 나오고 그 빛이 사제 자라스로 나오는데 이 빛과 어둠의 대립구도입니다. 어둠은 이 지나간 어떤 그 중세 봉건 사회를 얘기하는 것 같고 빛은 이제 계몽의 시대,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민 사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 그 유명한 밤의 여왕 아리아 있죠. 아까 나왔죠. 그래서 이 마술피리에서 모차르트의 어떤 속마음이 많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지휘자 브루노 발터는 1956년 그 모차르트 탄생 200년 그때 기념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술피리 모차르트 논문인데 셰익스피어가 템페스트에서 마지막 희곡 템페스트에서 자기를 드러냈듯 모차르트는 이 인간은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술피리 주요 등장인물 중에서 파파게노 이건 세자비인데 이건 먹고 마실 것과 여자친구가 있으면 세상에 아쉬울 게 없는 자연의 아들이죠. 이 세자비 파파게노. 그 다음에 사랑과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젊은이인 그 타미노 왕자 마술피리를 부르죠. 이 두 사람을 합쳐놓은 게 모차르트다라고 발터가 얘기했는데 참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면 모차르트가 이제 국가 브랜드죠. 그래서 잘츠부르크 공항부터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공항이고 잘츠부르크 가면 중앙 광장이 있고 왼쪽에 대성당이 있고 오른쪽에 레지던트 그 대주교의 여름궁전 그래서 저 멀리 가면 이제 겨울궁전 미라벨 궁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 광장에서 바로 호헨잘츠부르크 페스퉁 이 잘츠부르크 성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잘츠부르크 랜드마크 참 아름다운 도시죠. 그리고 모차르트 쿠겔 초콜릿 팔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서 있으면 당시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자꾸 호객을 해요. 따라가 보면 이제 식당에서 슈니첼 그 돈가스 비슷한 거 먹으면서 그 모차르트 유명한 노래도 듣고 아이네 클라이네 나트 무직이나 디베르티멘토도 듣죠. 그런데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좁고 음악적으로 열악하고 또 봉건 통치자 콜로레도가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츠부르크를 벗어나서 더 큰 도시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평생 발버둥을 쳤는데 끝내 성공하지 못하죠. 그리고 모차르트가 이제 비엔에서 데뷔한 다음에 이 콜로라도 대주교는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주문받았던 하프너 교향곡하고 그 다음에 그 비엔에서 처음 만들었던 오페라 후궁 탈출의 하이라이트 그것만 잘츠부르크 공연됐고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예언자는 고향에서 외롭다. 그래서 요즘 20세기 이후에 모차르트 생각하면 이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 미국 대공황기에 고생하던 이 떠돌이 채플린이 떠오르는데 이 아주 짧은 비디오 클립이니까 한번 볼까요? 일자리를 구하러 나갑니다. 부직 소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빨간 깃발도 떨어졌는데 주인을 살려줘야죠. 정치가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었지만 예술가로서 자기 소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기 음악, 특히 오페라의 시대 정신을 담았고 그것 때문에 귀족들이 미움을 사서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음악가들에게 모차르트는 신과 다름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많죠. 제가 2006년에 모차르트 다큐 할 때도 만났고 2010년에 쇼팽 다큐 할 때도 만났는데 이 프랑스의 그 시프리안 카차레스는 모차르트는 우리 음악가들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시신까지 없어졌죠. 이건 뭐 권력에 의한 타살 의혹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병사였을 가능성이 99%이긴 한데 장례를 하도 엉터리 치렀기 때문에 이게 타살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빈 교회의 성 마르크스 묘지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묘비가 있는데 이 험묘입니다. 험묘. 모차르트 시신이 여기 없어요. 그 독일의 시인 크리스토프 마르틴 빌란트는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랑하는 모차르트여, 그대가 아끼던 찌르레이가 죽었을 때 그대는 묘비를 세워주고 애도의 시를 썼죠. 그대가 새를 추모했듯 누군가 당신을 추모할 날은 언제일까요? 1787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모차르트가 기르던 찌르레이도 죽었어요. 근데 모차르트가 그때 추도시를 써줬죠. 그 새를 매장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가의 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말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778년 7월 9일 파리스 아버지에게 이때는 그 모차르트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어머니와 함께 뮌헨과 만하임을 거쳐서 파리로 갔는데 거기서 구직에 실패하고 또 그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참담한 그 마음이 된 모차르트가 파리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뭐 자기가 참 여기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분들에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다음에 음악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이 모든 괴로운 일을 잘 견딜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게 없죠. 뭐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귀, 느끼고자 하는 마음, 이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의 그 천재성에 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죠. 뭐 그걸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일화들을 전해준 샤흐트너라는 그 모차르트 가족의 친구가 전한 바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누구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될 때마다 꼭 저를 사랑하세요, 진짜?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래 사랑하고 말고 그러면 그제서 만족해서 연주를 했고, 장난으로 한번 그 아저씨가 아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 사랑에 대해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 민감한 마음은 모차르트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에는 35살에 돌아갈 때 쓰는 음악까지도 다 이런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가득 차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 요 말을 좀 기억을 하고 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을 해주시면 뭐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대화실로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네네네. 아이고. 김종렬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라서 기초적인 질문 두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소나타, 실내악, 협주곡, 교향곡, 뮤지컬, 오페라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차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어떤 차이쯤이요? 소나타, 실내악, 협주곡, 교향곡 이런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케스트라나 연주할 때 전부 다 검은 복장으로 하던데 혹시 검은 복장의 유래나 안 그러면 그 검은 복장을 굳이 입는 이유가 일상적으로는 뭐 그냥 음악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검은 복장은 제가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데 이 음악 연주를 그래 엄숙하게 그 청중들이 잡담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연주하는 사람들도 이제 엄숙하게 하고 그런 전통은 19세기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800년 무렵에 클래식 컨셉이 처음 생겼다. 그전에는 그 살아있는 사람의 작품을 그 작곡자가 직접 연주하는 게 대세였고 음악 현장에서도 뭐 먹고 마시고 뭐 떠들고 심지어 카드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뭐 사람들 앞에 자기과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19세기 이후에는 좀 엄숙하게 무슨 종교 의례처럼 그렇게 음악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점점 더 심해져 갖고 지금 거의 까만 옷을 입고 하는데 모차르트 시대만 해도 뭐 까만 옷을 입지 않았죠. 궁정학사들이 그래도 좀 뭐 빨간 옷이나 녹색 옷 뭐 그런 걸 입고 했는데 뭐, 혹시 조 선생님 아세요? 왜 까만 옷을? 그리고 소나타와 이제 실내악과 협주곡과 교향곡의 차이는 그걸 발생부터 얘기하려면 음악사 책을 하나 써야 되는데요. 소나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소나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소나타 형식, 그러니까 정반합이라는 그 계몽시대의 해결변제법의 어떤 논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제가 제시되고 전개되고 또 한층 승화된 형태로 재현되는 그런 어떤 계몽시대의 그 대표적 형식이 소나타인데 그런 형식으로서의 소나타가 하나 있고 악곡 장르로서의 소나타가 있죠. 그 소나타는 그보다 또 빨리 17세기 무렵부터 모든 그 기악곡을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그 이탈리아 말로 소나레, 소리가 울리다. 칸타타는 이제 칸타레 노래하다에서 온 성악곡을 통칭했고 소나타는 기악곡을 통칭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교향곡과 그런 걸로 분화되면서 독주곡만 가리키는 걸로 정착됐죠. 그런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악곡은 뭐 실내악이라는 콘셉트도 역사가 변했어요. 이제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 머리에 쥐날 것 같은. 그 18세기만 해도 종교음악, 실내음악, 극음악 세 개로 얘기했어요. 기악곡을 통칭해서 다 실내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큰 교향곡이 또 떨어져 나가고 19세기 들어서 세분화되면서 이제 그 서너 명, 대여섯 명이 이하의 어떤 작은 인원이 연주하는 걸 실내악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래서 거긴 피아노 트리오, 현악 사중주, 뭐 현악 오중주, 뭐 그런 것들이 실내악의 대표적인 실내악 곡이죠. 그런 장르의 차이가 있는. 협주곡은 이제 독주자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거. 콘체르토라 그러는데 콘체르토는 겨루다 뭐 다투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독주악기가 오케스트라와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그 자기 기량을 이제 한껏 뽐내는 작품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죠. 협주곡. 그래서 소나타, 실내악, 협주곡 차이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할까요? 이제 머리에 쥐나죠? 네. 이제 아시겠죠, 근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까만 옷으로 누가 공식적으로 뭐 까만 옷을 해야 된다고 선언한 바는 없고, 엄숙한 게 좀 심해지니까 까만 옷이 제일 많아졌는데, 요새도 이제 캐주얼한 옷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유럽의 악단들도 그냥 컬러풀한 옷으로 많이 하고요. 저도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엄숙하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악이 사람을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엄숙하게 하면 사람을 구속하잖아요. 그게 클래식의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엄숙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찰리 채플린 하면서 이제 모더니즘이랑 연결을 해서 계몽주의랑 연결하고 또 그런 시대 변화랑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막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차르트를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뭐 그런 책이 있으시면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본질적으로 그 채플린 모던 타임에서 나온 시대랑 지금이 다르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테크놀로지와 그 자본주의가 더 극한까지 발전을 했으니까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제가 여기 얘기 안 했는데 뭐 뇌과학자 김대식 같은 사람은 우리 인간이 뭐 기계처럼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그냥 기계가 경쟁하면 백전백패할 것이다. 인간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피엔스를 쓴 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간이 갈수록 그 벌떼나 개미떼를 닮아가고 있다. 종으로서 인간은 위대하지만 개개인의 인간은 좀 퇴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막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차르트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온기, 인간의 어떤 자율적인 사고 그런 거를 상기시켜 주니까. 그런 관점이 포함된 음악사 책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손을 같이 들어서 제 손든 게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이크가 왔어요. 저는 이제 이 짧은 생을 살고 간 모차르트 오늘 마지막 회차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사랑에 굉장히 갈급해하는 아이였고 그 다음 사랑과 열정이 모차르트의 전생을 다 표현했다라고 하면 보통 슈만과 클라라처럼 음악가들이 굉장히 여인들을 사랑한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혹시 모차르트의 여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증이 일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한여름에 이 습하고 고온한 날씨에 모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와서 2시간 내내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모차르트가 당연히 자기 사랑을 갈구했고 또 썸씽이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편지에 안 쓰죠. 그리고 모차르트를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문헌이 편지인데 편지에 내가 오늘 이 여자를 만나서 뭐 너무 좋았다. 내가 이렇게 이 여자가 행복했다. 뭐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콘스탄체 자기 아내를 사랑한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보통 그 남봉꾼 그 바람둥이 돈조반니 그 바람둥이가 모차르트를 투사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뭐 속으로는 어땠는가 몰라도 실제로는 뭐 그렇게 남북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 알로이지아 그 아내 콘스탄체 언니죠. 언니가 뭐 훗날 뭐 모차르트가 자기를 평생 사랑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건 확인할 수가 없죠. 모차르트를 무덤에서 두드려서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모차르트 시신이 어딘지 알아야 두드려 일으키지. 뭐 그랬고요. 그다음에 소프란 콘스탄체의 말에 따르면 모차르트가 자기 피아노 제자와 뭐 연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했어요. 뭐 피아노 가르치는 제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분들하고 다 연애를 했다는 얘기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콘스탄체가 조금 자기에 대한 동정을 유발하려고 남편을 좀 나쁘게 얘기한 적이 있는. 그리고 소프라노들, 성악가들이 이제 그 아마데우스에도 그 여자 소프라노 까발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이제 좋아했는데 모차르트가 다른 여자 좋아하니까 막 화내는 장면 나오죠. 그런 일이 있어서 개연성이 아주 없지는 않죠. 까발리에리, 그다음에 영국에서 온 낸시 스트라체. 왜냐하면 그 여자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써줬으니까,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써줬기 때문에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다고 막 생각하는 거죠. 그 프라하의 요세파 두셰크, 실제로 와이프는 막 의심했어요. 프라하의 이 소프라노와 연애하는 거 아니냐. 근데 증거 같은 건 없죠. 근데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겠죠. 그 여성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썸 타는 느낌? 그게 굉장히 여러 번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선을 넘고 좀 이제 남봉구처럼 뭐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사랑했겠죠, 어머니. 쇼팽이 죽은 다음에 조르지 상드가 쇼팽이 사랑한 여자는 엄마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차르트도 수많은 여성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느꼈지만 뭐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성은 엄마밖에 없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건 제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냥 같이 막 얘기하기는 참 재미있는 주제 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채훈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막 사랑 얘기 또 뭐 신뢰학 이 차이점이 이 주제를 갖고 몇 시간을 강의를 해도 모자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다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인데요. 문화의 힘은 우리에게도 개인에게도 행복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차르트가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음악을 연구하고 또 들으러 오고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네,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늘에서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차르트 6회 또 베토벤 6회 모차르트 강연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고 이제 조금 방학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베토벤의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명대와 함께하는 조찬 클래식 음악 포럼에서 7월 28일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와, 네, 다가왔습니다. 콩닥콩닥 거리는데요. 네, 기대도 되고, 저희가, 가가지고 또 좋은, 사진과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의 그 의미를 담고 모차르트의 그런 향기를 담아서 여러분들 앞에 또, 예쁘게 또 영상으로 편집해서 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차르트를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